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의 일자리가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46만 7천 개나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이 한창일 때의 수치라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상이 시작됐다는 게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얼만큼 올리느냐인데 단기와 장기로 구분됩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여러 이유로 4년 전 평창 올림픽에 비해 관심이 크게 줄어든 채 개막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함께 미래를 공유하자는 중국의 슬로건과는 달리 세계 분열의 상징으로도 시사됩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결속도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구실로 삼을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공화당도 민주당과 함께 비교적 러시아 비난이라는 단합된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줍니다.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아이시스 지도자가 제거되는 현장을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켜본 뒤 어제 국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목되는 적이나 경쟁 국가 말고도 미국이 해결해야 될 국제적인 이슈가 많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아마존이 멤버십 가격을 올립니다. 페이스북 주식값이 하루에 26%가 내려간 것은 애플의 운영체제 변화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애플과 페이스북, 메타와의 관계는 세상의 변화를 말하며 페이스북이 이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의 10분 정도 경제에 관한 아주 지금 좋고 있다 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분위기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do you look your child in the eye who needs an insulin? They have no idea how they're going to figure out how to pay for it. Think about what it does to them. Their self-esteem, their dignity, their ability. 네, 지금 이제 그 경제에 관한 그 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이미 한 10분 정도를 오늘 나온 노동부에서 나온 일자리 창출 보고서에 대해서 뭐 자화자찬 비슷하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연방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통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같은 좋은 경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공화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연방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안 그리고 뭐 기후변화안도 포함돼 있죠. 그러한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1월 달에 일자리 보고서가 강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트까지 보여주면서 연설을 했는데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이 시간보다 조금 뒤에 방송을 했을 때 그 당시에 CNBC 방송의 자료를 인용해서 민간 데이터 회사 ADP라는 회사 많은 그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민간 자료입니다. 이 회사가 1월 달에 일자리가 예상 밖에도 30만 개나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CNBC 방송도 그 원인은 오미크론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레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시이고 이것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이미 공개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자율 인상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어제 그제였어요. 그렇지만 항상 민간의 보고서와 연방정부 자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을 봐야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노동부는 민간 데이터 회사 ADP와는 상당히 다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농업 외의 일자리가 1월 달에 46만 7천 개가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월스트리트에서는 뭐 한 20만 개, 많게는 보통 15만 개 이 정도로 봤고 백악관에서는 조금 엄살도 피웠고요. 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이다. 1월 달에 오미크론이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그 예상 맥시멈 예상인 그 20만 명, 또 그냥 평균 예상인 15만 개보다 3배 이상 많은 46만 7천 개가 농업회에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3.9%에서 4%로 약간 올라갔는데, 또 하나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임금도 올랐다는 거죠. 한 달로서는 0.7%, 1년 전에 비해서는 1월 달에 5.7%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임금이 5.7%가 오른 것은 팬데믹 이전에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3% 정도 오르면 평균 약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막 강조한 것들이 있는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11월 달과 12월 달에 그 늘어난 일자리도 항상 한번 발표해 놓고 조금 기간 지나고 다시 최종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발표했었던 것보다 70만 개라고 했는데 120만 개로 많이 늘어났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그 강조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전부 일자리가 늘어나서 뭐 160만 개, 170만 개 정도가 석 달 사이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용주가 보통 이제 11월, 12월 하면은 할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임시직을 많이 고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임시직을 고용을 하고 1월 달이 되면은 거의 이제 뭐 해고, 레이오프 이렇게 가는 게 뭐 적절한 수순인데, 이번에는 하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고용주가 임시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페이로를 1월 달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렇게 많은 그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얼마나 그 예상하기 힘든가. 민간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 회사와 노동부의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직을 고용했다가 해고하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직원이 50명 이상에서는 그 곧바른 해고 잘 안 하고 50명 미만인 스몰 비즈니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를 어디서 하느냐. 노동부가 더 광범위하게 샘플 데이터를 추려서 발표를 하겠죠. 그렇게 팬데믹 시대에는 참 경제에 관해서, 일자리에 관해서도 예상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가장 강조한 게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1년 안에 일자리, 본인 그 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66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프로 쭉쭉쭉쭉 대통령별로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텔레비전에 보여줬는데, 이건 뭐 워낙에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1년에 660만 개라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지난해에 열심히 해놓은 뭐 기간 산업 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던 것이 받쳐주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한 부분이요. 앞으로도 연방 정부에서 아직까지도 그 지원해야지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지 이 같은 좋은 경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하는 말을 하고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3월 중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달도 오늘 2월 4일이네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자율을 올릴 것인가, 거의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린다면 얼만큼이나 올리느냐. 뭐 이자율은 분명히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는 이자율을 올릴 만한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다 해서 이제 전부 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미국은 이자율을 얼만큼까지 올릴까? 언제까지 올릴까? 올해 뭐 몇 번 올려서 얼만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도 계속 올릴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워낙에 그쪽에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3월 달부터 미국이 그
이자율을 어느 정도나 올리고 이게 내년 후년까지 가면 계속 이런 형태로 올리면 뭐 3%, 4%까지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하시는 분들께는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가 인상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 부양책 체크도 있으니까 돈이 조금 남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또 못 썼다가 쓰는 이런 여러 가지로 물가가 거의 이제 6.9%, 7% 정도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빌리는 돈이라도 조금 덜 빌려서 덜 쓰도록 이자율을 높게 올린다. 해석을 조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해서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이자율 조절만으로는 안 되겠죠.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거대한 부작용. 미국이 앞으로 이제 경기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이자율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설명하기를 지금 전 세계가 낮은 이자율에 너무나 오랜 동안 익숙해 왔다는 겁니다. 돈 빌릴 때 거의 뭐 무이자, 뭐 0%라고 해도 조금 이자율이 있긴 하지만 거의 정말 뭐 별로 돈 이자 내지 않고 그랬던 것. G7 국가 가운데서 지난 10년 동안 이자율이 2.5%였던 국가가 없었음을 상기시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자율이 거의 5% 이상이었었잖아요. 뭐 그런데 그 이후에 뭐 2.5%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그 싼 이자에 대한 그 추억 저저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결과 정부가 적자고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요. 지금 굉장한 적자죠. 그래서 적자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나라가 다 뭐 GDP보다 몇 배 빚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자가 됐고 사람들이 돈 많이 빌려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자율이 낮으니까 또 너도 나도 집을 사서 부동산 값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가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방법을 쓰죠. 채권을 사들인다던가 경기 부양책 같은 거로 경기가 나쁠 때는 이 슬로우한 것을 잡기 위해서 그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도 했었던 일입니다. 임금은 1년 사이에 민간 임금이 5% 정도가 올랐는데 물가는 미국은 거의 7%, 6.9%,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내면 한 6%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제 아주 완전히 디벨롭 되려고 하고 뭐 이러는 국가들이 이머징 마켓이 한 12군데가 이자율을 올렸거든요. 한국도 몇 번 올렸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뭐 2번이나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올릴 것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이자율은 올리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이자율을 언제 얼만큼 올릴 것인가를 쳐다보죠. 미국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 하나는 그동안 연준이 계속 발표를 한 것처럼 2024년도에 기준금리를 한 2% 정도. 그럼 내년 후년입니다. 지금 2022년 초이고 그 정도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가 2%면 거기에 모기지 이자율 같은 건 더 많이 높겠습니다마는 해서 이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하기는 올해는 좀 가파르게 올릴 것이다. 평균 한 번 올릴 때마다 0.25% 올리잖아요. 0.25%에서 맥시멈 올해 한 1.75%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2.75%를 올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2005년 이후에 지금 뭐 15년도 넘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폭의 이자율 증가 한 해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1.75% 올리면 내년에도 계속 올라서 뭐 이게 뭐 3점 몇 %가 되고 4점 몇 %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세계의 추세 또는 세계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이 너무 물가가 올라가니까 빌리는 돈 이자율이라도 높게 해서 조금 돈을 덜 쓰도록
뭐 집도 좀 덜 사더라도 그렇게 막는 게 목적인데 전반적으로는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국가 발전을 위한 신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투자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다 캐시를 가지고 뭐 어떤 회사 실리콘밸리에 무슨 뭐 스타트업 회사를 그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은행에서 다 돈 빌려서 하고 하는 건데 투자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게 되면은 뭐 별로 이윤도 없는데 내가 높은 이자율로 돈 빌려서 스타트업 같은데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둬서 그런 데에 투자했다가 돈을 뭐 조금 벌거나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나는 망하는 거잖아. 이렇게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자 의욕을 꺾을 만큼 한없이 이자율을 올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테크놀로지 기반의 또 기후 변화와 연관된 새로운 업계로 발전해 나가는 이 단계에서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테크놀로지 그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 하나 발전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지적 재산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고 국가적으로는 그 업계에서 앞서가는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돈을 이제 장기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바탕으로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뭐 비즈니스 투자의 5분의 2 정도는 테크놀로지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클린 에너지, 특히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클린 에너지,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 미국뿐만이 아니라 부자 나라에서는 지금 돈 투자의 방향 이동이 그런 그 클린 에너지 분야로 나가고 있죠. 기후 변화와도 또 연관이 돼서 테크노 낙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자율을 또 만약에 너무 낮춘다 하면은 이게 또 세이빙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세계 인구는 꼭 투자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그 세이빙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이빙에 대해서는 벤 베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제일 먼저 파악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50세 이상은 세이빙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인간 수명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2100년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지금 뭐 25%에서 40%까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세이빙을 많이 하고 세이빙을 많이 하는데 또 이자율을 또 더 높이 주면은 세이빙만을 더 많이 하고 투자에는 안 하잖아요. 연준에서는 항상 세이빙과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균형 있게 맞춰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자율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조절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거의 0%로 내버려 뒀지만 그런 것.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그 조절에 있어서 사실은 연준도 그 연준 의사들 사이에 의견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꼭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올해 지나서 올해 맥시멈으로 얼만큼 올려놓는다고 해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 미국이 주도해 나가야지 되는 테크놀로지 업계에 대한 그 투자, 민간 분야에서의 투자도 있는데 한없이 이 이자율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너무 또 앞으로 낮출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딱 그 최소한의 어떠한 비상 사태를 막을 것을 막고 세이빙과 투자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또 경제가 슬럼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지난 70년 동안에 쭉 뭐 경제 지표도 보고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자율을 올리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 올리는 이자율이 올해가 지나서도 뭐 계속 끊임없이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연준의 2024년 목표가 2%고요.
잠시 뒤에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을 했기 때문에 뭐 경기도 개막을 했고요. 사진 나오는 것 보니까 역시 이런저런 그 정치적인 지정학상의 문제는 있어도 그 선수들의 뭔가를 보면은 분명히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막이고 오늘은 잠시 뒤에 이 동계 올림픽을 좀 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동계 올림픽에 관심이 없는지, 푸틴과 또 시진핑 그 두 나라 지도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왜 정말 그 평창 올림픽보다 관심이 많이 없는지, 이것은 세계의 화합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그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분열의 상징으로도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핀포인트를 늦게 맞춰서 조금 늦게 시작된 케이스입니다. 그 평창 올림픽이 있었던 때가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물어본 것인가 하면 악시오스와 모멘티브 여론조사가 미국 사람들에게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2,590명이니까 많죠?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7명은 중국이 올림픽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론조사마다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그 외교적으로 그 중국 그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지지한다가 이만큼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73%가 보이콧을 지지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50%는 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MBC를 통해서 보시겠죠. 2018년 평창 올림픽보다 익사이링하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기대된다 하는 사람은 7%밖에 안 됩니다. 47%가 평창 올림픽보다 익사이링하지 않아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뭐 오미크론 때인데 올림픽을 꼭 열어야지 되는가. 이 썸머 때도 그랬어요. 일본에서 열렸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연기해야지 된다. 34% 연기했었어야. 취소했었어야 된다. 16%입니다. 그리고는 또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2,500명 넘죠. 10명 가운데 6명은 출전하는 미국 선수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10명 가운데 6명이 선수 이름 되지 못했고 제일 많이 이름 뭐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시몬 바일즈인데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 내가 여기는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용기 있게 얘기를 했다고 지적을 받은. 그런데 시몬 바일즈는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는 참석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마 그 밖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인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라난 클로에 킴 선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뭐 이번에도 우승하나 그 햅파이프요 그 분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왜 지금 그 중국에서의 올림픽 열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 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비슷하네요. 인권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58% 그 이유다. 공화당 56%. 코비드 때문에는 민주당이 조금 강했고요. 그리고 뭐 참가자들 다 감시할 것 아니야 해서 뭐 휴대폰도 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하잖아요. 이것은 공화당이 더 강합니다. 53% 대 민주당 34%. 그리고 중국을 국제 무대에서 이런 큰 일을 할 때마다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죠. 어느 나라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싫어서 공화당 46%, 민주당 26%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이에 개막식 끝났고 뭐 개막식에서 뭐 군인들도 등장을 했고 굉장히 그 공산주의적인 것도 풍겼다고 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시진핑과 푸틴의 그 회담에서 두 사람이 뭐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 군사 협력을 포함해서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비드 이후에 한 번도 중국을 떠나지 않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처음으로 지금 그 러시아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우리 두 나라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달라진 건데 그 2008년도에
베이징이 그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땐 썸머였고요. 그때 이후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때도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을 걱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위구르족을 포함을 해서 거의 위구르족이지만 거의 뭐 100만 명을 어디에 가두고 강제로 노동시키고 너희는 아이들도 낳지 마. 너희 뭐 무슬림 종교는 할 수 없어. 뭐 문화도 다 말살시키고 이러잖아요. 뭐 중국 옷 입혀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을 그 2008년에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인권 문제가 위구르족에 대한 게 지금만큼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중국을 걱정해서 인권 그룹에서는 보이콧해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 국가의 그 당시 2008년도의 판단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우리 서방 세계가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가 있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 질서에 중국이 가담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국 그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독재니까는요. 국민들에게 막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서방 세계의 시스템이 잘못됐어 하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는 정도는 안 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 정도로 협조를 해주면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니콜라 사코지 프랑스 대통령이나 아들 부시 대통령도 갔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딱 끝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3번째 집권을 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하나하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길을 닦고 있다는 게 이번에 2008년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영국 등이 외교적인 보이콧을 한 것이고 함께 미래를 공유하자. 이게 이제 중국의 이번 그 올림픽 슬로건인데 함께 미래를 공유하자. 중국식대로 중국이 원하는 세계 질서대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 지도자들은 팬데믹 때문이다 하면서 거의 안 갔거든요. 거의 안 갔는데 사실은 팬데믹이 아니라 이런 인권 문제 때문에 그리고 목표 자체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세계 질서를 만들어 중국식대로 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식의 그 질서는 저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뭐 국가에서 가두고 뭐 맘대로 종교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언론도 다 막고 하는 것은 그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게 뭐 흔치는 않는 취향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교와 문화를 말살시키고 아이도 못 낳게 하고 위구르 쪽뿐만이 아니라 홍콩 말씀 안 드려도 다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뭐 또 뭐 티베트의 목도 조이고 있으니까는요. 그런 거. 그런데 아무튼 2008년도에 좀 우리가 잘해주면 중국도 좀 어느 정도 따라오겠지 하는 그 제스처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고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국과 서구 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방문객 당연히 없고요. 국내에서도 티켓 안 팔고 참석자를 국가가 정하고 그것도 정말 중국식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박수는 치는데 함성은 못 지르게 한대요. 중국이 완전히 이 우리 코비드 19 이로 인한 사망자를 없게 한다 뭐 이런 그 강한 그 강박관념과도 비슷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선수와 뭐 지지자 저널리스트들 뭐 어디에 딱 가둬놓잖아요. 로컬 커뮤니티와 완전히 차단을 하고 그런데도 지금 양성 반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 선수 가운데서도 참여하지 못할 경기에 그런 그 선수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이해는 되기도 해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백신이 별로 효력이 없잖아요. 외지인들이 와서 그것을 퍼뜨린다. 이런 생각도 그 국내용으로는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세계는 당연히 선수들의 그 장대함 저기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막 찾아보면 그 선수가 뭐 부잣집에서 자라서 아주 부자로 뭐 취미 삼아 하던 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야 저렇게 해서 역경을 헤치고 했구나 하면은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보면은 그런 스토리들은 당연히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나오겠죠. 그러나 중국과
서구와의 경쟁, 그 올림픽의 어떤 올림픽 정신이라는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더 많이 앞으로 그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그리는 것으로 더 많이 보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완전히 그 라임라이트를 즐기고 있죠. 주목받는 뭐 중요한 세계 지도자가 가질 않았으니까 거의 그런 일들이 있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지금 뭐 러시아 문제라든가 어제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왜 그게 중요한가, 아이시스의 리더를 미국이 제거한 게, 이런 부분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늘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투표를 하는데 리스 체니와 아담 킨징거 의원을 내게 벌을 주는 그런 투표를 한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밀 럼니 연방 상원의원이 같은 공화당으로서 그런 것을 비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사망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고, 영국 총리 주변에서 사임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10명 영국 총리를 보좌하는 사람 가운데서 지금 4명이 사임을 했고 파티했다고요. 그리고 보수당 그 보리스 존슨의 당에서도 17명 이상이 사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지난번에 그 운동 경기장에서 매직 존슨과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마스크 쓰지 않았다 해서 그때 손에는 쥐고 있었거든요. 나 숨을 홀드하고 있어서 숨 안 쉬었으니까 괜찮아. 뭐 설령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었어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하나 잘못 보도해 드린 게 있습니다.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서 아이시스의 그 지도자 두 번째의 지도자였죠. 첫 번째 미국이 사살했고, 이 두 번째의 지도자 이름이 하지 압둘라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부 이브람 알 하시미 알 카라시 이 사람, 이 긴 이름의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은 신분도 속이고 이름도 여러 가지 사용하잖아요. 또 다른 이름이 하지 압둘라. 물론 그의 그 제2인자도 여기서 숨졌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타이밍 자체는 이 미국에서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아이시스의 활동이 많아지는 때 그렇다는 것. 장소, 이 장소가 아이시스와 적인, 아이시스가 이제 알카이다와도 적이잖아요. 그런 적인 곳에, 적들이 많이 있는 곳에, 첫 번째 아이시스 지도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런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별로 본인이 그런 그 자신들과 싸우기도 하는 또 다른 그룹. 왜냐하면 이제 터키와의 국경인데, 터키와의 국경 그 근처에서는 참 이런 신원 파악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특수부대가 딱 그 3층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교전을 해서 숨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지켜보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 같은 그는 제거됐다. 제3의 인물이 또 나오겠죠. 이번에는 조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까요? 그런 것을 그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중국과의 대치, 러시아와의 대치 뭐 많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 그 이전에 생긴 알카이다, 무슨 9.11 사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의 그 문제가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그 숨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이들을 처음에 막 방패막이로 하고 하다가 나중엔 옥상으로 다 데리고 가서 자폭했는데, 하지 압둘라, 이 사람은 평소에는 거기 숨어 지내니까, 적들의 그 주변에 적들이 많은 곳에 숨어 지내니까 보통 이제 그곳의 사람들도 그 옥상에서 뭐 햇볕도 쬐이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제 목숨을 끊을 때 그렇게 갔던 것도 나중에 영화로 다 나오겠죠. 그 부분이 있고요. 러시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AP통신 기자와 국방부의 대변인이 좀 설전을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먼저 자극하는 군사 행동을 한 것처럼
꾸미느라고 뭐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전도구로 활용을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 영국에서도 그렇게 그런 정보가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AP통신 기자가 미국 기자지만 증거가 있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방부의 대변인은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러시아조차고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까?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는 AP통신의 라스트 네임이 리예요.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거는 미국에서 알렉스 존스 같은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잖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어린 아역 배우들 놓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 얘기잖아. 왜냐하면 국방부의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우도 놓고 시신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티란이라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잠시 그 소개를 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은 너무너무 러시아는 그게 흔한 겁니다. 그런 음모, 이 음모론이 미국에서 시작되기 전에 이미 러시아는 그 구소련 연방 그 당시부터 이런 것을 많이 썼거든요. 이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미국 정치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좀 심각해. 러시아 뭐 그렇게 금방 침공할 것 같지 않은데라고 국민들을 달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단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이 단합의 정도에 따라서 푸틴의 행동이 결정될 것이다. 그 온도가 침공을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는가 전면적으로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 내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문제가 터커 칼슨은 계속 푸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그 터커 칼슨, 박스의 어피니언 리더의 말을 따릅니다. 앵무새처럼. 그게 예비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우선주의다. 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그런가. 바이든 노망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터커 칼슨은 뭐 군수 업체들만 배불린다. 공화당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화당 정치인들이 군수 물자 그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터커 칼슨이 바이든의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예비선거에서 떨어져야 마땅하다. 푸틴이 좋아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조리다. 장기에서. 터커 칼슨은 푸틴의 조리야.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 매체가 터커 칼슨의 이 말을 굉장히 잘 써먹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애리조나의 뭐 폴 고사 하원 의원 같은 경우가 터커 칼슨과 같은 얘기를 하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서워서 또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많은 공화당 하원이나 상원 정치인들은 이 터커 칼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결론이 내려지고 미국에 불리하게 되면은 공화당은 당연히 정치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고 비난을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외교 이슈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푸틴이 침공하고 하면은 굉장히 벌을 줄 것에 대한 결의안 내지는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공화당 민주당이 다 찬성을 해서 곧 그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 이해하지 못할 만큼 푸틴의 옆에 서 있고 심지어는 오바마가 했었던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했던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 수 없도록 어떠한 그 법적인 그 제재 같은 것을 정치권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러시아에게 좋게 하는 그런 많은 것을 미국 우선이라는 그 이름 아래 많이 해서 많이 그쪽으로 공화당이 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현재 스코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외교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열되지는 않았다. 이게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쫓겨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얘기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됐다면 그는 분명히 나토에서 탈퇴하고 막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것이다.
뭐 러시아 좋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것에 있어서 헬스케어부터 러시아 문제까지도 그 가장 밑바탕에는 오바마의 레가시를 지우는 것, 무조건 전부 오바마가 했던 것과 다 반대로 가는 게 많았는데 아마 4년 더 했으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 방식이 굉장히 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마존은 이제 그 프라임 가격 올리는데 제법 올리는데요. 17%, 119달러에서 1년에 139달러. 아마존에서는 우리 2018년 이후에 처음 올리는 거예요.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할러데이 때 우리 막 제때하느라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는데 아마 그 비용 많이 든 것과 아마존이 번 돈,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 이름 뭐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지만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메타라고 부르게 하지 않게 되네요. 아직은 페이스북과 메타를 이렇게 고려해 가면서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결국은 어제 주식값이 26%가 내려가서 하루에 이 정도로 그 주식값이 많이 내려간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굉장한 그 기록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윤이 왜 없었는가, 사용자가 왜 그렇게 줄어들었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주식값이 내려갔는데 사용자가 줄어든 것은 뭐 틱톡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윤이 줄어든 것은 페이스북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애플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애플의 그 iOS 시스템, 구글은 그 안드로이드 전화기고 저는 iOS인데 이게 애플이 바꿨죠. 그 전에는 요즘은 광고가 전부 내가 어디를 방문하느냐,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페이스북도 딱 거기에 적화된 광고를 딱 보여줘야지 이 사용자가 광고를 찍어서 광고 회사로부터 페이스북도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iOS 시스템을 지난해 뭐 인텔리전스 오피스 시스템 그냥 운영 체계예요. 그것을 지난해에 바꿔서 페이스북이 광고를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다 이 사람이 하는 것 어디를 갔다 하는 것을 트랙을 해서 페이스북이 그걸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에서는 이거 트랙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예스도 하지만 54%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어디 전화기 같은 데 가서 설정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부터 설정하진 않잖아요. 이만큼 아무튼 편리하게 광고를 딱 이 사람들의 행동 반경을 그 온라인에서 추적을 해서 딱 맞는 거를 뭐 집 사려고 하면 집 광고 해주고 헤어컷 하려고 하면 뭐 미장원 광고 해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니까 페이스북이 수입이 많이 그 내려간 거죠. 뭐 그렇지만 애플은 나름대로 그것으로 해서 이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구글도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은 훨씬 더 그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 같은 일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아주 재미있었던 것이 점점 좀 힘들어지는 페이스북 메타 회사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여기서 주저앉을까요? 우리 iOS도 안 쓰고 안드로이드도 안 쓰고 새로운 것 개발해 하면서 추진하지 않을까요? 새 방향으로 강희신이었습니다.